네, 유가의 변동성도 크고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를 모셔봤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롤러코스트라는 표현이 이제 국제 유가 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아시다시피 스위프트 배제 이후에 러시아 쪽에서의 이슈가 원체 컸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 가격 변동성을 갖다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하방 압력이 갑자기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방 압력이 갑자기 또 눌렸냐면은 결국엔 러시아 쪽에서의 공급 차질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그 이외에 러시아를 갖다 대체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결국 첫 번째로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내에다가 자기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추가 증산하도록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줬었고 그것과 별개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쪽이 자기한테 제재를 갖다가 해제할 경우에는 40만 bpd 가량을 갖다가 미국 쪽에다 독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와 이란 쪽에서도 러시아의 제재와 이란 핵 합의는 좀 별개의 요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와줬다.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양상이 좀 진정되는 국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가에 한 번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 지금 주요 도시들이 락다운 예. 들어왔잖아요. 거기 수요 둔화 우려? 맞습니다. 이것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유가가 지금 뭐 한때 마이너스 유가를 보기도 하고 네. 뭐 이론적인 가격이지만 예. 지금 뭐 배럴에 104, 뭐 20달러, 130달러 가다가 지금 이제 100달러 또 밑으로 내려오고 유가가 춤을 추고 있는데 지난 3월 8일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뭐 다른 여타국들도 미국과 동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시적인 탈러시아가 아니다라고 보신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리포트에 이렇게 제목을 쓰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휴전 합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휴전 합의가 된다 했었을 때 과연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종식되면은 그러면 이제 진정되고 유가도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결국 지정한 리스크가 해제됐으니.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지정한 리스크가 해제됐었을 때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 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부터 사실 유럽이나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꾸준히 계속해서 더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스위프트 배제라든가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 2018년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준비했었던 조치들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면서 추진은 안 됐지만은 이 제재를 갖다 그대로 가져왔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됐었던 제재라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점은 이번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부 다 러시아산을 갖다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EU 역시도 2030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갖다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027년까지를 좀 더 조기에 추진하겠다라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사실 지정한 리스크가 해제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배제하는, 러시아를 계속 제재를 유지하는 그 같은 선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러시아 봉쇄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일종의 약간 블록화 경제라고 본다면은 결국 이 같은 공급 쪽 측면에서의 블록화 경제 쪽 진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휴전이나 뭐 정전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바로 원상복귀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수 있다.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에너지를 비롯해서 러시아발 이 원자재 쇼크, 원자재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좀 더 연결이 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 제재를 갖다가 안 한다 해서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어쨌든 변동성이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네. 일단 당장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리스키하고 지정한 리스크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제재는 여전히 결부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저장 시설의 한계 능력이 8일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 수출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브렌트유와
이제 우랄유와 브렌트유 간의 스프레드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산 원유는 계속 입찰이 실패하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러시아산을 갖다 계속 여전히 기피하고 있어요. 봤었을 때 저장 시설도 이제 한계 능력 도달하기 직전이고 그러면은 또 다시 러시아는 증산이 아니라 감산이 불가피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한 번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과거에도 2014년 돈바스 전쟁이라던가 2018년 미국이 제재했을 때도 유가가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은 높은 레벨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은 유가는 좀 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좀 러시아를 배제하는 탈러시아만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블록화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건데 수요 측면에서도 이 블록화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이 지금 가장 부양책을 갖다 필요로 하는 국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물가를 안정시켜야 부양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의 안정의 그 기원은 결국 유가인데 네. 그 유가의 안정이 필요한데 결국 러시아산을 갖다가 중국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블록화, 공급만 블록화된 게 아니라 수요 역시도 결과적으로 중국의 수요가 중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요가 러시아산으로 이동하게 되는 즉 수요의 이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앞으로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면은 유가에서는 방향성 자체가 조금 저희는 지금이야 좀 변동성이 높지만은 후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가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지? 지금 뭐 에너지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당장은 그렇게 매번 의식시키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 뭐 공급 다 엮여 있지만 앞으로 유가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유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당장은 사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변동성 여전히 높고 상반기 동안에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튈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다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레벨단에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에서 80불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같은 배경의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결국에는 수요 측면에서도 추후에 중국 같은 또는 인도 같은 애들이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산을 갖다 살 수 있다는 의향을 얘기했었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보감에서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해서 금융 거래를 계속 유지하겠다 얘기하면서 러시아산으로의 수요 이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말즉슨 수요 측면에서는 유가가 둔화될 수 있는 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특히나 유가를 더욱더 진정시켜야 되는 그 같은 압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전미 휘발유 가격 자체가 갤런당 3불을 갖다가 초과하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급락을 했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면에서는 지금 유휴 캐파가 260만이나 되는 걸프 3국에 대해서 좀 증산을 갖다 요구한다라던가 내지는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해서 제재 해제라던가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하려는 노력들 추후에 좀 점진적으로 발현된다면은 결국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유가를 좀 진정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기름 어려워요. 하여튼 시간이 저기에서 니켈로 넘어가야 됩니다. 니켈.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가격 급등, 뭐 폭등이라고 해야 되죠. 톤당 10만 달러 호가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니켈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 아시다시피 니켈 같은 경우는 숏스퀴즈가 났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LME 가격은 사실 어제도 좀 빠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SHFE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폭등 이후에 계속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LME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LME 가격이 SHFE 니켈 가격을 갖다 수렴하면서 좀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탈러시아 이슈라든가 결국 러시아 쪽에 노리스크 니켈이 공급 차질 요인 즉 탈러시아 이 이슈를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갖고 있고 다만 하반기를 놓고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공급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주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숏스퀴즈의 주범이 결국 중국계 니켈 생산 기업인 칭샨입니다. 그렇죠. 칭샨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칭샨 쪽은
자기들이 하반기 때 증산을 갖다 할 가능성 갖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 시설이 많은데 칭샹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중심으로 공급 캐파를 갖다 늘릴 예정이었었거든요. 그걸 감안했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갖다 들고 있었던 건데 결국 그 말즉슨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갖다 여기서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는 좀 공급에 대한 확대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차 단에서는 그로스 레이시 전년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가격 단에서는 좀 둔화되는 방향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가하고 니켈 좀 빠르게 알아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